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인 수업에 이어서 이제 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작품의 줄거리와 시점에 대해서 간단히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본문 전체를 읽으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우리 표준어로 난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난쟁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어떤 장이라는 전미사가 붙을 때는 어떤 특수한 분야의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진 직종에 이제 장이라고 붙여서 부르게 되는데요. 미장이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 건축에서 시멘트로 벽을 바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미장이라고 하죠. 자, 반면에 쟁이가 붙으면 어떠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쟁이라고 전미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뭐 개구쟁이, 그다음에 멋쟁이,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어찌됐건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우리가 난쟁이라는 말은 요즘엔 잘 쓰지는 않지만 키가 작은 그러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를 우리가 난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고 또 차별받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약자인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약간은 차별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사실이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자,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라고 낙인을 찍는 그러한 행위 하나만 옳고 그 밖에 어떠한 정의로운 것들, 일반적인 대중들이 보이는 그러한 속성들은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옳지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거, 그거 하나만 옳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고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소설의 서술자가 나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1인칭 서술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나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내용을 주로 펼쳐나갈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1인칭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우리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자,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방금 읽은 부분은 우리 서술자인 나가 자기 식구들의 그런 삶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치 광고의 카피라이터 같은 그런 짧은 문장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흔히 천국으로 불리는 어떠한 지상 낙원의 세계, 그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 가족들이
어떠한 가난과 차별과 핍박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자, 지옥에서 매 순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얼른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천국을 생각해 보게 됐다라는 거죠. 자,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자, 지겨웠다라는 말은 뭐 너무 재미가 없고 심심하다 이런 뜻의 지겨움이 아니라 정말 너무 지긋지긋했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맨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된 삶, 그런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자, 그래서 이 서술자는 자신의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옥과 전쟁이란 단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어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항상 패배만 한 거죠. 자,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자,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이 가난이 익숙한 어머니는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하면서 잘 참았지만 이 가족들에게 닥쳐온 절체절명의 비극 앞에서는 이제 참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자, 통장은 통을 대표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자, 무엇을 가져왔냐? 자,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자, 조각마루라는 것은 툇마루를 말하는 것인데, 자, 우리 한옥에서 이렇게 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무로 깔아놓은 것을 우리가 툇마루라고 하죠. 자, 어머니가 식사를 하다가 물어봅니다. 자,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자, 어머니는 기어코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이러한 철거 개고장이 날라올 것을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자,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통지서가 이제 날라왔으니까 입맛이 없어진 거죠. 자, 그나마 그 밥상은 자,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자, 이것은 굉장히 빈곤한 밥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고전 문학 작품에서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안빈낙도라든지 비니무원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빈낙도라는 뜻은 안빈,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낙도, 도를 즐길 줄 안다라는 의미고, 자, 비니무원은 빈이, 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가난이라는 상황이 공통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당시 사대부들이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뭐 정치 권력에도 나아갔다가 잠시 귀향을 가거나 뭐 고향으로 내려와서 운둔하면서 살면서 가난을 즐기는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사대부들은 충분히 풍족해 봤던 사람들이고, 자, 이 난쟁이네 가족들은 가난을 즐길 수가 없어요. 부자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항상 지옥 같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어찌됐건 고전 작품에 많이 나오는 안빈낙도 비니무원이라는 단어도 한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어머니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니까 나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는 거죠. 자, 근데 그 철거 개고장, 자, 낙원구청장한테 온 그런 개고장인데요. 자, 수신자는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이고 파라다이스,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게다가 동 이름이 행복동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낙원구 행복동, 굉장히 천국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실제와는 상반된 표현이죠. 바로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쟁이네의 가난함과 대비되는 그런 주소 이름이겠죠.
자, 그래서 이 계고장의 핵심은 몇 날 며칠까지 잦은 철거, 스스로 철거해라, 집을 비워라 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자, 만일 이 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자, 귀하, 당사자죠. 그래서 집을 내쫓기는 것도 억울한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금액을 당사자에게 청구를 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돈이 없어서 이사를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제 철거 비용을 징수하겠다라니 이 국가가 이 서민 빈민층에게 너무 가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계고장을 들은 어머니는 자,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습니다. 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은 이 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인 70년대의 그런 산업화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 방죽은 쌓아놓은 뚝이라는 뜻인데, 자,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답답한 마음이 표현된 부분이죠. 자,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동사무소에는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를 왜 쫓아내냐. 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겠죠. 자, 그런데 구청 직원은 두세밖에 안 되니까 그런 하소연과 항의를 들을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굉장한 아수라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서술자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들 몇십 명이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철거를 하는 대신에 이 주민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만 그 입주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가야 하는 돈이 없는 주민들은 이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액수 등이 적혀 있었는데, 자,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자, 여기서 거강꾼이라는 말은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지금으로 치면 공인중개사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한 혼란의 한복판에서 나는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장포는 도장을 새겨주는 가게를 말하는데요. 자,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자, 우리 작품의 전문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검정색 승용차 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죠.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매었다. 자, 동생이 형이 무거운 거 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신 매려고 하는 그런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이 거강꾼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난쟁이네가 어차피 돈이 없을 걸 아니까 자신들이 입주권을 싸게 사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높은 가격에 되팔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난쟁이네 가족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는 평온해요.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아니 뭐 아버지가 원래부터 책 읽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책 읽는 것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는 이러한 상황에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상 속에, 공상 속의 세계에 빠져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게다가 그 책은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하죠. 영희는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버지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자, 그러니까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자, 일반인들의 인식은 자, 이렇게 차별적인 그런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이게 사실이더라도 그 당사자가 듣는 앞에서 저 사람은 장애가 있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한 차별이고 폭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러한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리를 떠나는 것과 달리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표찰이라는 것은 거주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문에 걸어놓는 그런 문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표차를 떼는 모습을 보니까 영호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는데 자,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는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 거죠. 자,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러한 건물도 우리 국가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제 번호를 새겨서 표차를 붙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차는 무허가로 살고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증명서가 될 텐데, 자, 이것을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주 보조금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막말로 어떤 외지인이 이 표차를 떼어서 훔쳐가 버리면 그 이주 보조금은 그 사람이 받게 될 거잖아요. 어차피 무허가니까. 자, 그래서 어머니는 빨리 현실에 순응하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자, 어머니의 심정도 굉장히 착잡하겠죠. 자, 영희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자,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은 안 했을 거다. 자, 어머니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비록 노쇠하더라도 이제 영수와 영호가 일을 계속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2부에서 영호의 시각에서 서술된 내용을 보면은 영수와 영호가 이제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사장과 협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영수와 영호만 이제 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당장에 어떤 돈벌이가 있으면 그나마 덜 걱정을 했을 텐데 자, 집도 잃게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 어머니가 철거 개고장을 받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그러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자, 그러니까 영호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죠. 자, 팔긴 왜 팔아?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영희가 물어보니까 아파트로도 안 가. 영호가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영희가 물으니까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하면서 완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호의 그런 다혈질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체념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인정을 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 영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저항해 보려는, 맞서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자,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냥 버티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게 된 거죠.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시에서 아파트까지 새로 지어놨다니까 이제 더 이상은 어쩔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호가 말했어요.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영희가 옆에서 거듭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자, 이 영희는 막내이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큰오빠에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영호가 말을 하죠. 자,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자, 하니까 이제 서술자 나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만둬. 자, 그러면서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 난쟁이네 가족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철거민들을 내쫓고 도시를 재개발하려는 그러한 사업을 벌이는 국회의원들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 난쟁이네 식구들보다 교육도 더 잘 받고 이제 자본도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강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뭔가 공명정대한 것 같고 공평할 것 같고 오히려 선인과 악인을 구분시켜서 처벌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은 잘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법하면 굉장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한자로 막 쓰여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그 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또 그 법을 들이대는 잣대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권력을 준 사람이나 부자들에게는 형벌을 가볍게 적용을 하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형벌을 무겁게 때리는 등 굉장히 불리하게 법이 집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 연예인 어떤 소속사 있죠? 소속사에 속한 가수들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을 하고 또 복용할 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해외에서 밀반입을 해서 이제 수요자들한테 파는 등의 그런 엄청나게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에 조사 몇 번 받고 나면은 무혐의로 풀려나는 그런 뉴스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약을 구매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도 떳떳하게 그냥 연예인 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사소한 폭행 사건이나 이런 거에 휘말려도 징역을 사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 기득권층끼리 서로 봐주기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법이 사회적인 강자, 기득권층의 편에 서서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그런 엄연한 현실을 여러분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자, 이건 돈 전자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죄,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생긴다. 죄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회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그 재미없는 공부를 참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배우지 못하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그런 기득권의 반열에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 사회적인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 문장에서 이 법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자, 이제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회상이라는 것은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흔히 소설에서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순행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고 이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의 방향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여기라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과거로 넘어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소설에서는 거의 다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희가 울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니까 영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과거의 일화를 보여주는데, 자, 이 일화의 내용이 그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